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산 신도시 쪽에서 한국인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즐기는 중인 마리안나 실바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삶에 무척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저도 과거에는 한국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고집을 부렸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 남편을 만나게 된 제 고향 포르투갈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저희 포르투갈은 다른 유럽에 비해 과거부터 유색인종이나 혼혈에 대해 거부감이 적은 국가였는데요. 옛날 대항해 시대부터 유색인종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인종차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한 편이었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악의적인 것보다는 아시아인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 포르투 또한 비교적 다른 곳들에 비해 중국인들 비율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에 중국산 열차가 지나다니고 봄소세소 같은 중국인 비즈니스 지역으로 유명한 동네가 있었으며 제 친구 중에도 중국인과 결혼한 친구가 있었지요. 그러나 저희 도시도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관광객이 온다 해도 수도 리스본에 들리거나 관광지가 많은 곳으로 가지 상공업 도시인 포르투에 들릴 일은 많이 없었죠. 지금은 남편이 된 시훈 오빠가 살면서 처음으로 본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그전에 본 아시아인들은 전부 키가 작았는데 시훈 오빠는 웬만한 포르투갈 남자들보다 키가 컸어요. 시훈 오빠가 한국 남자 중에서 큰 편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이 평균 신장이 가장 큰 나라라고도 하더군요. 또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 사람들보다 비교적 얼굴이 하얀 편이라 들었는데 시운 오빠 또한 포르투갈인들보다 평균적으로 하얀 편이었어요. 원래 포르투갈인들은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였다 보니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아시아인들이 좀 더 까무잡잡하다는 것이 제 인식이었으니 그런 고정관념을 아예 깨버렸죠. 저는 그에게 호기심을 가졌고 그와 친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시운 오빠는 저를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받아주었지만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던 그는 자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같이 술을 마신 어느 날 취한 그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떠나보내고 나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 이곳 포르투갈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17살 때, 어머니는 포르투갈에 오기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무역일 때문에 포르투갈에서 2년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을 추억하고 싶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생긴 저는 그에게 더 잘 대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남자도 차츰 저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저희는 연인이 되었죠. 저는 남자친구가 괴로운 기억이 있는 한국에 살지 말고 여기서 쭉 살기를 바랐습니다. 어차피 시훈 오빠는 일반 관광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친했던 포르투갈인의 회사를 통해 취업비자를 얻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포르투갈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데 포르투갈에 온 지 1년이 넘어가자 이번에는 향수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추억을 회상하려고 포르투갈에 왔다고 해도 역시 나고 자란 곳은 무시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시훈 오빠는 자신이 다 책임질 테니 한국에 가서 살면 안 되냐고 했지만 저는 극구 반대했어요. 중국인 지인들로부터 한국이 중국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중국도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생활 수준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중진국 정도인데 그런 중국보다 못하다면 사실상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희 큰 삼촌 또한 1970년대에 해외 봉사단을 통해 한국에 간 적 있었는데 개발 중인 큰 대도시 몇 곳을 제외하고는 낙후된 시골 같은 곳들이 엄청 많았다고 말했죠. 저 또한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거의 북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이미지였습니다. 포르투갈 기준으론 평범한 집안 출신인 것 같은 시운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분명 상류층에 해당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 포르투갈인도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만 시운 오빠를 처음 만난 201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기사 같은 것을 찾아보니까 2017년, 2018년만 해도 한국 언론에서 포르투갈에 대해서 한류불모지라는 표현을 쓰곤 했더라고요. 포르투갈은 유럽 기준으로도 상대적으로 한국에 늦게 관심을 두게 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식도 몇십 년 전에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그나마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포르투갈 내 중국인들도 인식 자체가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러 한국의 수준을 후려쳐 말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을 후진국쯤으로 인식한 저는 죽어도 떠나기 싫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한국에 갈 거면 저랑 헤어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헤어질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싫어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시훈 오빠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받았는지 한동안 한국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억지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참았기 때문일까요? 어느 날 몸살 감기에 걸린 그는 심하게 앓아 누웠습니다. 걱정된 제가 시훈 오빠를 간호했는데
자꾸 끙끙거리면서 잠꼬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던 저는 그게 곧 한국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수병에 걸려 그 마음을 참다가 병증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자 죄책감이 든 저는 그에게 한국으로 여행을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자리 잡고 사는 건 싫어도 여행 정도는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제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한 그는 빠르게 호전되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후진국이니 당연히 공항도 형편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르투갈의 웬만한 국제공항들은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편의시설의 개수도 포르투갈 최대 공항인 포르텔라 공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식당, 레스토랑 같은 기본적인 시설부터 시작해 스파와 수면실까지 있었고 심지어 약국도 몇 개씩 있더군요. 입이 딱 벌어져 공항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전통 복장을 한 남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시운에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보니 원래 한국 공항에서는 이렇게 상설 공연이 가끔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무료 공연을 보여주고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거나 전시해 놓은 공간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박물관도 있었고 전통문화센터가 있어 한국 미술품을 구경할 수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홍보 전망대에서 난생 처음 VR 체험이란 것도 해보고 그 외에도 인천공항에 설치된 아름다운 조형물들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 인천공항이라는 공간에서 먹고 자고 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항 하나를 봤다고 해서 한국을 잘 사는 나라라고 여기게 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사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았지만 선진국이 아니어도 공항은 큰 나라들이 존재했으니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탐보 국제공항도 그 크기는 어마어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사는 국가라고 보긴 어려운 게 인구 비율 중 10%도 안 되는 백인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시민들도 많은 나라죠. 보통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차이나는 곳들이 이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도 서울을 보면서 깨지고 말았는데요.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한 서울은 상상 이상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단순히 큰 도시기만 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으며 치안 수준도 높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 20대 초반에 기차 여행으로 유럽을 돌아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도 가본 적이 있어서 다른 국가의 대도시들과 비교했는데요. 보통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낙후되고 치안이 안 좋은 지역과 발달한 번화가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한 편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 최첨단 시설의 쇼핑몰이 밀집된 동네에서 한 블록만 건너가도 노숙자들이 득실거리는 슬럼가가 나오는 게 흔했으며 여기서 조금만 교외 지역으로 벗어나도 마트조차 찾아보기 힘들어 자가용이 필수였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대부분 동네들이 안전해 보였으며 시가지를 벗어나도 편의시설을 찾기가 쉬웠습니다. 여기 와도 진심 컬처 쇼크를 받았던 게 사람들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다니거나 가방을 옆 의자에 거리낌 없이 놓는데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더라고요. 보통 치안이 안전한 나라들도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곳은 소매치기가 극성인데 한국은 어딜 가든 치안 수준이 일정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이 극명하게 나뉘는 도시들이 많은데 한국은 서민들이 살 것 같은 주택가에도 편의점이나 식당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제가 뉴욕에 놀러 갔었을 때 이용했던 지하철보다 훨씬 나아서 놀랐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역에 따라 편차가 엄청나게 커서 노후화된 곳도 많은데 한국은 대부분의 역이 다 깨끗했고 와이파이도 어딜 가든 잘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도착시간 안내 서비스를 LCD 계기판을 통해 제공하는 나라들이 있었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기판은 곧 도착한다고 떠 있는데 한참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어떤 역에서 타든 도착시간 오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라면 한국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서울을 데려온 것이지 태어난 곳은 춘천이라는 중소도시였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긴 했지만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걱정이 없었던 때는 춘천에서 살았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1970년대에 한국에 갔다던 큰 삼촌의 말이 생각나며 걱정되었어요. 개발된 대도시는 괜찮지만 그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시골 같은 동네들이 많다고요. 서울 정도는 아니어도 포르투처럼 도시의 구색을 갖춘 곳이길 바랐던 저는 총구석에서 살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해서 못 가겠다는 말을 못하고 남자친구를 따라 춘천에 갔어요. 그런데 춘천에 가보니 삼촌이 해준 말과는 달랐습니다. 작은 도시여도 총구석은커녕 백화점이든 마트든 있을 거 다 있던데요. 병원도 가물에 콩나듯 찾기 힘든 수준일 줄 알았는데 소규모의 의원부터 시작해서 큰 상급병원까지 있을 거 다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준 것과 실제 본 한국의 모습이 다를까 싶어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한국은 몇십 년이란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고속 성장을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멈춰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 수준 또한 선진국이랑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국 국민보다 더 나은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었어요. 제일 당황했던 건 포르투갈보다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우리나라보다 무려 10,000달러 이상 높은 나라였어요. 순간 한국을 후진국 취급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이런 곳이라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운 오빠와 달리 인프라가 잘 갖춘 곳에서 살고 싶은 거지 꼭 포르투를 고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포르투갈에 있는 아시아인 친구들도 잘 적응해서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라고 못할 거 있나요? 여행을 끝나고 다시 포르투갈에 돌아온 저는 남자친구에게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눈이 휘둥그레져 정말 괜찮겠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계속 그렇다고 대답하자 남자친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저희는 춘천에서 3년을 살다가 최근 시운 오빠의 직장 문제 때문에 일산 신도시로 이사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 부부가 되었습니다. 2023년 2월엔 그렇게 고대하던 한국 회사의 정규직 직장인이 됐고요. 앞으로도 제가 한국에서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을 후진국 취급했다가 막상 직접 와보자 태도가 180도 바뀐 유럽 여자친구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 뉴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